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 조세 혜택,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제 혜택을 적용할 때 중요하게 염두에 될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벤처 창업에 관련된 육성을 많이 고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있지만 이 조세 혜택적인 측면에서도 벤처기업, 창업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조세 혜택이 있는 것만큼 실제 우리 회사에 어떤 항목이 적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항목들이 어떠한 요건 하에 계산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창업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세무 전문가한테 많은 부분을 의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고 디테일한 실무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조세 혜택이 어떤 부분에게 우리 회사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유리하겠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저희가 이제 설명드림에 앞서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의 특징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조세 혜택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항목들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요건들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대표적인 보통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장 큰 조세 혜택 뭐가 있을까요? 법인 입장에서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우리 벤처 인증 기업 받았어, 벤처 인증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저 법인세 감면 받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벤처 인증 기업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벤처 인증 기업을 갱신해야 되는데 내가 갱신을 놓치고 그 기간에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고 받았다 실제로, 그럼 뭐예요? 세금을 탈세한 것입니다. 탈세한 것. 왜? 적용 요건의 만족, 충족을 못 시키는 상태에서 내가 인지를 못하고 무리하게 조세 혜택을 지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그 본세라고 얘기하죠.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의 가산세에 지연이자까지 더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그 적용 요건이 언제까지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그 적용 요건을 우리 회사는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꼼꼼하게 따지고 적용을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고선 단순하게 생각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좀 적용 요건 자체를 검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중복 배제 요건 검토입니다. 다양한 조세 혜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중복을 하면 안 되는 혜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고 벤처인증 기업이니까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도 받고 벤처기업 법인세 감면도 받자. 왜? 둘 다 해당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둘 다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신청하면 뭐다? 안 된다는 거죠. 두 감면은 서로 중복해서 신청을 하면 안 되고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에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접근했다. 이러면 말씀드린 대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정리하면 중복 배제 요건들이 있는지 검토를 꼭 하셔야 된다. 일일이 모든 세법에 대해서 지금 항목을 열거하고 중복 배제 요건을 알려드리고 이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실제 이 세금 감면을 적용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세무대리인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된다라는 어떤 고려 포인트를 좀 설명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또 고려할 것이 바로 사실관계에 따른 실질을 구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가장 이제 창업팀에 많이 나오는 제가 감면 혜택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R&D 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그 전담부서나 연구소 안에 연구 전담 인력이 있으면 전담 인력의 인건비의 25%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어디에 신청을 해서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코이타죠, 코이타.
코이타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전담부서나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전담 연구 인력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연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2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실제 그걸 신청한 다음에 그것들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셨을 경우에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시 토해내셔야 한다.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질을 갖추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그 실질을 대외적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가 따라와 줘야지 안정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실질적으로 문서를 잘 구비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업부설 전담부서는 있고 전담 연구인력원까지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연구를 수행했다는 입증 서류가 없어요. 연구 노트라든지 개발이 되는 진행 중에 그 사람이 이 업무에 올인을 해서 참여를 했다라는 문서화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안 돼서 실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을 잘 구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제 혜택, 감면이란 걸 받으면 감면 받은 것만큼 일정 비율을 다시 세금 납부해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특별세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어떤 특정 세액 감면을 신청해서 내가 100원이라는 세금 절세 효과가 있었어요. 그럼 100원 중에 20%인 20원만큼은 너가 세금을 감면받았으니까 감면받은 금액의 20%인 20원은 농어촌 특별세로 세금을 더 추가로 내, 이겁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어렵잖아, 어촌이 어렵잖아. 이러한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세금으로서 감면받은 금액의 20% 정도를 다시 세금 납부로 이어지게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는 농특세 적용 대상이고 아닌 경우가 있어요. 모든 감면들 중에. 그러면 내가 농특세 적용 대상인 건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20%를 납부하는 식으로 신고를 하셔야지, 그걸 놓치고 있다가는 1년 뒤에 2년 뒤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회사 땡땡 주식회사 거기 대표님한테 전화가 와서, 대표님 땡땡 주식회사 지금 재작년에 감면 받으셨죠? 법인세 감면. 네, 맞아요. 그런데 거기 농특세 부과 대상인데 농특세는 납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자진 신고하시고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신고 납부하세요. 이렇게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꼼꼼하게 챙기셔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어떤 조세 혜택이라는 건 기한이 정해져 있는 조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률을 보시면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어떤 세목들은 세금, 조세 감면 혜택들의 대부분은 일몰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기한이라는 건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기한 같은 겁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규정이 지나면은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몰기한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어떤 조세 혜택이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2년까지지만 22년 끝무렵, 지금 12월 끝무렵을 앞두고 연장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긴 한데, 연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때 주의할 사항들을 설명드렸고요. 앞으로는 예비 창업, 창업, 기술 개발, 사업 운영, 사업이 확장되고 실제 IPO까지 가는 과정에서 회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조세 혜택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세 혜택의 가장 기본적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어야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기업도 조세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대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세액 감면 혜택이 많이 작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세액 감면, 세액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우선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여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먼저 업종은 법에서 열거한 업종들은 다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의 업종은 사실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이 사업이 아니니까 우리는 중소기업 업종을 충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소기업 업종이 아닌 업종들은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호텔, 주점업, 여관업, 유흥, 오락, 이런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들은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이들은 중소기업 적용 업종에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규모다, 나는 규모가 작은 주점업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업종으로 먼저 배제된다. 대부분 다 업종은 충족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규모 기준이 있습니다. 규모 기준은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근로자 기준, 매출액 기준, 다양한 규모 기준이 있었는데 법 개정 이후부터는 모두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업종별로 소기업, 중기업의 매출 규모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이하의 매출액이라면 규모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독립성 기준인데요. 많은 이제 창업팀들은 사실 업종 기준과 규모 기준은 모두 충족을 합니다. 하지만 독립성 기준은 충족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대기업을 통한 투자 유치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투자자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FI라고 얘기하고 SI라고 얘기하죠. FI는 Financial Investor, 단순히 재무적 투자자를 얘기하고요. SI는 Strategic Investor라고 해서 전략적, 사업적 시너지가 나는 전략적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와 사업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유관 사업, 좀 확장이 가능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를 더욱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한 목적 사업,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투자는 단순히 이 회사를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재무적 투자 관점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시너지를 내겠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회사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SI, 전략적 투자자라고 부르고 있고, 펀드나 별도의 어떤 이 투자만을 위한 회사를 만들지 않고 대기업 본계정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대기업의 투자로 인해 중소기업의 주주 구성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대기업이 주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중소기업에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게임업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한 사람이 모든 게임을 스스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팀 단위로 나와서 창업을 해서 게임을 개발합니다. MMORPG 이런 것들, 게임을 좀 대작을 개발하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고, 그러기 위해선 여러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다 나와서 창업을 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 모두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도 역시 서로 n분의 1씩 나눠 갖는 거죠. 5명이 창업했다, 20%씩 나눠 갖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상태에서 투자를 받아야 게임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자금적인 측면에서, 또는 게임 업체들은 대부분 퍼블리싱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만들어진 게임을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 유통을 잘하는 대기업과 손을 잡지 않고서는 그 작은 중소 규모의 게임 업체들은 자기가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생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퍼블리싱 목적 또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투자 유치를 대기업으로부터 받는데, 그 대기업이 첫 투자에 참여를 했다가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이러한 5분의 1씩 갖고 있는 그러한 창업팀에게 첫 투자를 하는 경우 대기업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되기 때문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중소기업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가 왕왕 존재해서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이제 감면 내용들은 제가 쭉 조세에 관련된 혜택을 설명드리겠지만, 조세 혜택의 핵심적인 내용은 당장 여러분들이 와닿는 이익을 실현한 회사가 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세무 혜택에 대한 규정과 요건을 꼼꼼히 본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목적의 감면 혜택이 있다, 이러한 목적의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내가 이 내용들을 인지했다가 실제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검토를 해서
적용을 받으시는 걸 저는 이제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장 와닿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참고 목적으로 내용을 좀 보고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법인세 감면입니다. 창업법인세 감면이라는 건 창업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실제 이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우선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면 5년간 50%를 감면해 줍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해줍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벤처 인증 기업도 5년간 50%인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서 청년이 창업을 하면 법인세를 100% 감면해 준다?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세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창업을 했다. 그럼 뭐예요? 서울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 창업법인세 감면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어떤 사업이 집중되는 것, 수도권에 어떤 경제가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사람들에게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이 적용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이지만 나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시를 찾아서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대부분은 사실 다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저 지역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서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바뀐 지역이 바로 용인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업자들이 용인시에 좀 창업을 하는 경우가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수원, 서울, 분당, 성남 당연하겠죠. 인천 포함해서 이런 데는 다 수도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당장 수익이 일어나는 회사다. 그러면 법인의 소재지를 용인으로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 근데 통상 이제 이 법인의 어떤 사업자의 소재지도 지원 사업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서 서울 창업허브를 통해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됐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서울 창업허브는 서울 기업만 지원하는 이런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용인에 뭔가 사업을 세울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은 서울 안에서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5년간 50% 감면이 되고 새로운 창업을 했는데 수도권 바뀌면 5년간 50%, 그 사람이 청년이면 100%다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래 기타 사항을 보시면 농특세가 비과세고 대신 또 창업을 하면 재산세, 취득세가 또 50% 또는 75%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 자체를 수도권 밖에서 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이렇게 머릿속에 우선 기억을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아까 설명드린 R&D 세액공제입니다. R&D 세액공제는 과기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저 인증을 해주는 위탁기관이 바로 코이타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전담연구부서를 설치를 하고 그 부서에 등록된 전담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 그 부서에서 수행되는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외주 개발비, 이러한 항목들은 지출액의 25%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엄청 큰 혜택이죠.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연구원이 전담 연구 인력으로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1억의 연봉에 25%를 곱한 2,500만 원만큼 세금을 죽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이 사실 이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실 텐데 창업팀 입장에선 100만 원, 몇백만 원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실제로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세금을 2,500을 깎아준다? 그 돈으로 사람을 한 명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주니어 인력이겠지만 전연차 인력이겠지만 사람을 한 명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연봉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세금을 줄여서. 그래서 정말 효과가 큰 항목이고요. 또 하나, 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내용이 통상적으로는 이제 창업팀은 당연히 개발을 먼저 하는 개발 단계가 있고 개발 이후에 그 서비스가 런칭되면서 사람을 모으거나 KPI 성과를 내거나 그걸 바탕으로 BM을 설계해서 BM을 통해 매출이 일어나는 이렇게 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세금 절세 효과를 노리는 측면, 이런 부분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R&D 세액공제는 왜 중요하냐면
저기 주요 내용의 세 번째 분리 포인트에 써 있는 것처럼 그 전담 연구 인력에 대한 연구 보조비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 보조비를 월 2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비과세 형태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월 지금 5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480만 원은 세금을 다 떼지만 2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 이 사람의 유효세율이 만약에 30%다. 그럼 20만 원에 30%인 월 6만 원만큼은 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비과세라는 것은 4대 보험도 청구가 안 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4대 보험 보통 이제 10%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월 20만 원에 10%인 2만 원만큼은 내가 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월 20만 원 연구 보조비 형태로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면 한 달에 8만 원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8만 원이고 1년에 거의 96만 원,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 큰 거죠. 직원 역시 당연히 이러한 혜택이 있고요. 회사 역시도 어떤 혜택이 있냐면 회사는 뭐예요? 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을 반반 부담하죠. 직원과 회사가 그 반에 대한 항목인 4대 보험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과세 형태로 하면. 그럼 당장 나는 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세금 혜택 때문이 아니라 당장 나가는 4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R&D 세액공제를 받고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형태로 그 월 20만 원을 적용받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R&D 세액공제 명세서라는 건 세무서식임에도 불구하고 저 명세서가 다양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R&D 정부 지원 사업의 요구 서류로 이렇게 제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서류가 없을 경우에 나는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사 대비 R&D 지원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R&D 세액공제 명세서도 꼭 챙기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데 접대비 한도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보통 근데 창업팀은 접대비를 많이 쓸 일은 없으시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많이 가능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고용을 늘릴 때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바뀌냐 아니냐, 청년이냐 아니냐, 대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 명당 7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이 금액을 최대 2년간 또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파워풀한 세액공제라고 볼 수 있고요. 꼼꼼하게 세무대리인과 추후 이런 거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한 그 고용 증가 인원이 부담하는 그 고용 증가로 인해 부담해야 될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소위 말하는 4대 보험이죠. 4대 보험. 원래 정확한 명칭은 사회보험료고 이 사회보험료 부담금만큼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죠. 4대 보험은 공단에 다 내고 그 금액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어떨 때요? 고용을 증대시켰을 때라는 거고요. 우리 회사는 벤처인증 기업도 아니고 고용도 증가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그게 바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 업종을 유지하면 그 업종에 따라서 최대 이제 30%까지 5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나중에 이익이 나는 회사라면 최소한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까지는 챙겨서 세금을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면 기술 이전 같은 것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요. 기술 이전으로 인해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는 50% 또는 25%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고요. 중소기업 통합, 저게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랑 통합이 되는 경우 또는 법인 사업자끼리 통합이 되는 경우 이렇게 중소기업 간의 M&A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있다. 이런 거를 인지하시면 되고요. 법인 전환에 따른 과세 이연,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부가세, 양도소득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는 사업을 그냥 연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더 큰 확장을 위해서 법인 사업자를 설립했을 뿐인데 개인 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이관하면서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가 생긴다, 부가세가 생긴다, 이러한 세금 부담이 골칫거리겠죠. 그래서 그러한 세금 부담을 이연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법인 전환 과세 이연 제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종 시설 투자와 관련된 세액 공제가 있다. 연구 인력 관련된 에너지 절약 시설, 환경 보전 시설, 사실 초기 창업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 투자를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공장 설비를 증설한다, 이럴 경우에 저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만 오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세액 공제나 감면을 신청할 때 중복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든 장표입니다. 이 특정 왼쪽에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을 신청했을 때 중복이 가능한 항목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항목들은 잘 염두에 두었다가 나중에 최대한 우리 회사가 조건이 맞으면 중복을 적용받아서 많은 세액 감면, 절세를 이루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자자, M&A와 관련된 세제 혜택과 실제 법인, 스타트업의 법인세와 관련된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